예,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저서가 있습니다. 공무원 상위 1%에 도전하라 저자이시면서 전 울산광역시 안전정책실장을 하신 김윤일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앞서 소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장으로 재직하고 이제 퇴직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퇴직을 했는데 오늘 이제 토론 제의를 받고 사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찾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 토론 자체가 열린 것 자체가 굉장히 지역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그런 토론의 세미나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먼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정책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유엔 미래프 박영수 회장님과 세종역 국정포럼 박성주 이사장님 그리고 자당이신 박영호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주 이사장님의 주제 발표와 같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2004년도 제정되는 등 그동안에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지방 핵심 도시를 설치를 해가지고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공공기관들이 핵심 도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동안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우리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업무를 양으로 많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공공기관이 이제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지방으로 옮겨갔지만은 오히려 민간 기업은 예를 들어서 울산의 현대자동차 본사가 서울로 옮긴다든지 민간 기업은 수도권으로 집중해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팽택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 같은 게 이제 예를 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발이 낙후된 지방에 이런 투자를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새로운 또 정책의 부작용만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은 기회발전 특구정 주제 발표를 해주신 내용과 같은 이런 정책을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적절한 그런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회발전 특구는 이제 미국 사례에서 주제 발표 내용과 같이 거의 100% 조세 면제를 해준다든지 또 기회발전 특구와 비슷한 제도가 일본에서도 이미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한다면은
획기적인 그 세제 지원이라든지 또 전문 기술 인력 공급이라든지 연구 개발 시설 등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제 지원은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그 의지에 따라서 뭐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만은 그 생산 인력, 그 전문 인력 공급 등은 이게 단기간에 이게 그 투입될 수 없는, 양성할 수 없는 그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그 해소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주제 발표에서는 뭐 지방 대학의 그 학생들을 뭐 이런 그 인력 공급으로 그 연계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도 계셨지만은 과연 그 인구가 줄어들고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학생 그 모집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지방 인력을 이런 그 생산 유발 그 인력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게 그 과연 단기간에 가능할까 이런 측면이 듭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경남에 이제 지방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그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업 단지, 국가 산업 단지 뭐 이런 그 산업 단지들이 있는데 경남 그 함안군에 보면 칠서 그 공업 단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 기업체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 기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기업체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생산 인구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인력을 현지에서 확보가 곤란하고 또 기업체의 유치가 어려운 것이 실제 그 지방에서 처한 그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산업단지에 이제 세제 지원을 대폭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여도 그게 이제 그 외부에서 기업체가 오는 게 아니라 관내 지역 내 업체들이 기존의 그 공장을 정리를 하고 새로운 또 공단으로 이주를 하는 하나의 돌려막기식 그런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에 전체적으로 봐서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정책의 효과를 보기가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발전 특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단지와는 어떻게 그러면 차별화시킬 것인가. 그러면은 기존의 그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뭐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많을 겁니다. 그런 그 단체의 이런 그 산업단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이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회발전 특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준다고 이제 박성주 이사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이제 기회발전 특구 공약에도 좀 상당히 구차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법령을 이제 특별 법령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줄 때 100만 대도시 특례시장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는 이제 수원, 고양, 용인이 이제 특례시가 지난 1월 13일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은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방에 있는 위치상 인구는 마산, 진해, 창원이 합쳐져 가지고 100만 대도시 특례로 인정이 됐지만은 실제로 경남도에서 특례시의 업무가 이양받은 거는 마산 구 항만 하나 이양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부산 신항 창원 진해 신항이 있는데
거기는 수출이 배들이 많이 상선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그것은 경남도에서 가지고 있고 상당히 인력 관리 인력만 들어가는 쓸모없는 그런 구황만 위임하는 이런 도와 특례시 간에 또 도와 시군 간에 이런 계층 간에도 상당히 가벌 관계가 은연중에 형성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 권한을 특례시까지 되도록이면은 법을 만들 때 고려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이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시도의 여건에 따라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아니면은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이거를 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주재 발표 내용에서는 이제 이게 지방 이런 소외된 지역에 이거를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기회발전 특구를 미국의 제도로 우리나라로 이제 차용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하나의 대한민국 전체가 캘리포니아 주에 면적보다도 적고 또 우리는 굉장히 사통팔달 도로가 다 고속도로라든지 GTS라든지 KTS, SRT 이런 게 굉장히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이다 수도권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자치제가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이제 30년이 이제 흘렀는데 늘 이제 정치권에서 또는 일반 시민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지방은 너무나 소외되어 있다. 인구가 소멸되고 있다. 그런 납부된 지방 개발을 위해서 이제 대선 공약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구의 세제 지원을 지역 실정에 따라서 이걸 어느 정도 차별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지방이라도 충청권의 지방과 또 호남이나 영남에 굉장히 상간 오지에 있는 지역에 여건이 다르듯이 이거를 시도의 여건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줘서 시도지사가 세제 지원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한정 이거를 이제 풀어놨을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만은 대장동과 같은 이런 또 특혜 시비가 또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발전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산업단지도 있고 또 특구도 있는데 이런 특구와의 차별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이제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류 비용이 가다하다, 생산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 이런 크게 말씀드려서 두 가지 이유로 사실상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주변 인프라도 어느 정도 좋고 또 세제 지원도 획기적이라면은 굉장히 기존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와는 경쟁력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기존의 지방산업단지가 또 굉장히
지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이게 실제로 기업체 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조성에 굉장한 시간적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이 법령 제정도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단지를 기회발전 특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경영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생산 인력을 현지에서 고용할 수 있는 인력 양성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이런 물류 비용 절약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같이 고려돼서 이 정책이 굉장히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100만 톤내 시장에게 기회발전 특구 지정권도 부여하고 또 시도의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끝으로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기회발전 특구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법 제정 시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손은 저의 의견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건축 전문가이시고 건축 디자인 회사인 버스빌 파트너스 대표이신 황준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랑로컬 포럼 이제 저희가 한국의 ODZ에 대한 저희 주제는 이제 기회 마을의 제안입니다. 결국 저는 약간 앞에서 말씀해주신 발제 토론자분들은 다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초전문가이시고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고 이제 박사는 UCT 융합기술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건축가협회 스마트 융합 디자인 위원장을 하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부동산 연맹도 이제 연구원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제 이런 포인트에서 약간 실행적인 부분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왜 기회 마을인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사는데 기회가 없어진다. 인구가 주니까 기회가 없어진다. 이제 올 초에 인구 소멸 때문에 이제 신문에 우리나라가 전체가 한 30년 뒤, 50년 뒤 붉게 바꿨어요. 그걸 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뭐 저야 좀 괜찮은데 그걸 보는 사람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인구가 소멸하면 무조건 우리의 행복이 떨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인구는 좀 줄어들어도 스웨덴이나 뭐 선진국의 인구가 좀 줄어들더라도 잘 사는 나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반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파격적인 OZ를 차용한 ODZ에 대한 이제는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 말씀을 드려보니까 실제로 벌써 10년 이상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2004년도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송도 신도시를 좀 말씀드려보면 거의 90년도, 8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한 30년 돼가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결국 하나의 도시가 이렇게 좀 발전을 하려면 시간이 최소 20년에서 30년 한 세대가 가야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드리면서 결국 저희가 말하는 뭐 지역마다 이제 혁신 도시를 만들고 공공유지 이전이 12년 됐다고 보면 앞으로 18년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를 그때 또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15년 돼서 중간에 한번 끊고 30년 뒤에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서 올리면 외국의 사례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은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 한국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그러면 도시를 보면 도시가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도시는 무엇이 모여서 도시가 되느냐? 그리고 집이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그럼 그게 바로 마을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집들은 그냥 개인 가족 간의 공간인데 소셜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프라이빗하고 엄밀하죠. 근데 도시는 개인과 연결을 딱 시키려고 하니까 또 약간 사이즈가 크고 시스템적입니다. 근데 마을은 옛날에 이제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가면 어느 집에 숟가락도 얼마나 있는지도 알고 지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도 필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가면 진짜 우리가 좋았던 과거의 것을 다시 좋았던 가치를 회복시켜서 어떤 편리와 기술로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기회마을인가 도시성장 발전에 저는 유니트다 도시의 유니트로서 마을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마을에서 찾자. 그게 단순한 인문학적 개념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감성과 개념 플러스 진짜 마을 저희 마을만 해도 100만 평이 넘어요. 저희 마을만 시골 마을이 결국 우리나라 마을들이 지자체가 226개에서 1000명 사는 마을이 100개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곱하기 100 하나에 곱하기 100 이렇게 보면 몇만 개 정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다시 어떤 자급자족의 개념에서 스마트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이 진짜 바뀔 수 있다. 그게 마을 주민이 그냥 옛날에는 농사만 지었기 때문에 지금 농사는 다 옛날 시스템은 완전히 없어지고 한 명이 그 마을 한 두세 명이 그 마을 농사를 다 짓고 그 다음에 농지는 많이 바뀌죠. 많이 바뀌고 있고 아니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변화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요즘에 ESG 차원으로 보면 환경과 소셜, 소사이어티와 가버넌스인데 그게 마을 단위에서 평가 우리가 어떤 변수를 그걸로 보면 마을이 가장 이제 손에 잡힐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는 마을에 당산나무도 있고 그 마을에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어떤 집안과 가문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단지 사람이 없다고 그 장소의 혼이 없어졌을까? 마을의 역사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아까 수차례 말씀하신 내생적인 바트목, 상향식 이게 이제 준비한 거지. 이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시기에 왔다. 저는 이제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누가 기회마을을 만들 것인가?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보통 마을을 시골 마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도 마을이 있는데 아파트가 수직 마을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시골은 땅값이 싸니까 수평으로 쫙 펼쳐져 있지만 도시는 집가가 비싸니까 이렇게 아파트를 수직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면 30층만 올려서 두세대 올려도 60가구입니다. 그럼 시골에 뭐 작은 마을 하나가 아파트 한 채예요. 그러면 이게 10동이 있으면 600명이 되는 거고 그게 사실은 그 단위가 아파트 한 단위가 한 마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번은 접목을 시켜서 심의를 했을 때 그 마을을 뭐 좀 오픈을 하자 아파트 단지를 했는데 실제 사는 사람들이 브라킹을 해서
그게 성공 못한 사례들이 서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마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민관 상하견 그런 부분에서 1인 체제의 시대는 내가 개인이 민이 되고 관이 되고 산하견에 다 들어가지. 엔잡느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다 주체적으로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 스마트폰 하나로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자가 형성된 연합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역사와 문화, 문사철 개념으로 보면 오랜 그 주민, 시민, 어떤 국민 반드시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그분들이 있어야 다 알거든요. 스토리를.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는 약간 이제 메타 리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약간 초월적인 땅, 그 지역에 대한 개념으로 요즘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우리나라 2천만이 있더라도 각 우리나라 지역마다 출향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결고리, 내가 좋아하는 지자체 메타 리얼로 들어가서 연결고리를 찾아보면 거기에 관심 있는 그룹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회말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은 새로운 프로그램과 뭐 기존의 장소 회복 프로그램, 도시 재생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을이라는 개념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보자. 마을을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요새 공공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정책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캔버스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림 그리는 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면 그걸 일단 그려놓고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되게 창의적인 게 캔버스거든요. 백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부분, 판을 그렇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봐서 기회발전 특구의 어떤 장소 개발의 디자인의 소스다, 요소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로컬의 성공 사례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세제나 지금 말은 특구의 제도를 입혀서 새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제 부분을 적용시키면 더 많은 수요가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강조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스마트 빌리지, 스마트 홈, 삼성전자가 스마트 홈을 이야기한 지가 20-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디바이스가 스크린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TV가 아니라 스크린인 거예요. 보여지는 걸로 해서 다 결정이 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러면 사업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럼 전략을 짜고 보여지고 하는 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단위, 그 주체가 사람, 주민이 있고 마을 단위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보존은 이거 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념 중에 하나가 제가 미래의 어떤 맥스 믹스 아주 집중화된 믹스된 그런 타운을 이렇게 만들면 노인분들이 시골 가면 요새 이제 빈가 공가가 일본이 엄청 많고 우리나라로 지금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마을에 그 맥스 믹스라는 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 편리하게 지날 수 있게 해주면서 상대적인 부동산은 또 이렇게 병합 거기에서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 말씀드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스마트 AI, 스마트 홈, 시티, 빌리지 개념을 이제 AI에서 많이 걸러주고 하니까 근데 이제 클래식이라는 아날로그에 사람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자연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정책에서도 항상 그걸 앞단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첨단, 앞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다 도구지 생명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거는 더 다른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종로 국정포럼에서 저는 지역문화발전위원장을 하지만 이제 우리 박 이사장께서 철학이 그러니까
일단 바른 마음, 정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행동해야지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심에 놓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기회마을에 그럼 효과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효과라는 거는 제가 뭐 기회 좀 말씀 다 드렸겠지만, 이런 위빙에 대한 이제 방법론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융합, 융복합 이런 말은 많았는데, 그러면 융합 디자인 방법론이 뭐냐? 그게 이제 위빙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링크, 커넥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중개, 소개, 알선 이제 요 정도로는 옷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옷을 만든다는 것은 짜야 됩니다. 이게 시줄, 날줄이 계속 짜져서 그거를 또 디자인해서 옷으로 만들어서 입어야지 예쁘게 보이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갖고 싶어 하는 기회발전 특구, 기회마을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보자. 이제 제가 그게 오늘의 포커스고, 프랑스 파리의 라빌레트 공원이 국제공모회에서 당선했던 수십 년 전에 벌써 오래됐는데요. 라빌레트 파리 도시 안에 공원을 국제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이 거기가 레이어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걸 압축시킨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을을, 기회마을을 그런 공원같이 즐기고 또 배우고 좀 편하게 또 쉴 수 있으면서 또 생산할 수 있는, 요즘은 공간과 시공간을 초월한 스마트폰으로 메타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도 만들어지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위빙의 방법론을 가지고 그 마을을 짜보자. 그렇게 짜서, 우리나라는 사이즈가 딱 좋은 게 아까 2시간 이내로 우리나라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고, 너무나 환경적으로는 하늘이 준 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UAM까지 이제 날아다니는 교통까지 이제 일어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환경, 지금까지 활용 못했던 거가 더 개발이 되고 각 마을마다 스토리가 만들어져서 해외로 홍보하면, 일단 앞단은 K 한류 문화가 이제 선점을 했으니 후단은 이제 우리의 땅으로서 우리의 한국의 문화와 이걸로서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회 마을의 그런 어떤 위빙으로서 만들어지는 가치, 그 효과로서 우리가 세계로 좀 더 나가고, 마지막으로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우리의 저력이 있으니, 저는 이제 뭐 기회 마을을 통해서 그 마을 안에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이 있는데, 내 방이 하나 있는데 내 방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내 방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사업 계획을 잘 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